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지금부터 스페셜에 대해서요. 마무리 특강을 할 시간이 왔죠. 그래서 이 마무리 특강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이렇게 스페셜에 대해서요.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파이널 특강 교재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 교재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요. 우리 공자 자격시험이요. 30회 이전에는 어떻게 했냐. 기존 우리 공사 기출문제에서 거의 뭐 90% 이상, 95%까지 시험에 났었죠. 그런데 30회, 31회, 그 다음에 32회로 오면서 다른 자격시험, 다른 국가고시 자격시험에요. 다른 자격시험 문제가 비중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요, 31회 민법 기출문제 한번 풀어보시면 알겠지만 기존의 우리 공조사 기출문제집하고 상당히 다른 또 판례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수준이 있는 표현력이 상당히 좀 까다롭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물론 작년 시험도 쉽지는 않게 나왔죠. 왜? 31회가 이미 한 단계 수준을 높여놨거든요. 또 그렇기 때문에 그 수준에 맞게끔 문제가 나오다 보니까 32회 시험도 31회 시험에 못지않게 그 정도 수준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공부할 때는 뭐가 가장 기준이냐? 첫 번째는 기출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기출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있는지 이게 가장 중요하죠. 왜냐하면 기출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면 무조건 기본적으로 75점입니다. 알겠죠? 근데 이 기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기출문제를 봐야 되겠죠. 기출문제를 보면은 보기 전에 그 다음에 뭘 해야 돼? 먼저 그 전제로 강의를 들어야죠. 그런 강의들이 기출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강의인지 그걸 알아야 되죠. 그런데 시중에 떠도는 많은 유튜브 강의들을 보면은 이게 어떻게 돼요? 두 문자 형식의 강의를 많이 한단 말이죠. 학생들은 또 이해력이 좀 떨어진 학생들은 두 문자 강의를 아주 좋아하죠. 뭐하고 연결되고 뭐하고 연결되고 왜? 이해력이 안 되니까 그렇게 해주면 그것이 다 전부인 줄 알죠. 그런데 문제는 뭐죠? 그것을 실전에 시험에 가가지고 과연 그것을 접목시킬 수 있느냐. 그걸 접목시킬 수 있으려면 적어도 3년에서 5년 정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알죠? 시행착오를 거치고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까지 공부할 수 없잖아요. 우리는 1년 안에 단기간 안에 합격해야 되잖아요. 특히 이렇게 이러면 스페셜 에듀에서 들어오셔가지고 강의하신 분들은 다른 군더더기 있는 그런 강의하지 않잖아요. 여기서 정말 시험에 나올 수 있는 엑기스만 딱 모아서 특강 형태로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기본적인 이론만 갖추고 있다 한다면 이 스페셜 에듀에서 하고 있는 이 강의만 들어도 여러분들은 손쉽게 합격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기존 학원들 보세요. 얼마나 많은 커리가 있고 그렇습니까? 하지만 그런 것들이 다 강의가 어떤 돈벌이 목적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많이 치우쳐가지고 실제로 학생들의 실력을 성장시키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 보면 스페셜 에듀의 이 강의 교재라든가 이런 것들 보시면 정말로 이러면요 함축되어 있고 엑기스만 딱 모아놓고 어떻게 하면 이것이 합격할 수 있는지 그 공부의 방향을 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인터넷 동영상 사이트에서 지금 스페셜 에듀를 벤치마킹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요 그런 걸 보더라도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에 이제 강의 어떤 진도라든가 컬이라든가 강사진 어떤 질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이제 제가 이제 100선으로 본 것은 실제로 이것은 약 한 160선 정도의 문제가 됩니다. 알겠죠?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100선이라고 했는데 2019년하고요. 2020년, 그 다음에 2021년, 2022년 이 4년간의 문제 중에서 주로 이제 100선은 2020년, 21년, 22년, 21년하고 22년 문제가 주로요. 거의 한 80%, 90%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2020년, 2019년에서 나왔던 문제들 중에서 몇 문제를 또 선택해서 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나 다른 국가고시라든가 또는요, 이 자격시험의 문제가 우리 시험에 다 나오거든요. 우리가 10월 29일 날 보는데 우리가 민법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있는 시험이 그래서 12군데 정도 되거든요. 시험이요. 변리사, 노무사, 행정사, 뭐 감정평가사, 법원행정고시, 변호사 시험 뭐 다 해가지고요. 그런데 우리가 제일 마지막에 시험을 봅니다. 언제요? 10월 29일 날. 맨 마지막에. 그러니까 우리 시험은 기존에 나왔던 다른 자격시험 문제를 벤치마킹 해가지고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지금 올해, 작년에 어떤 문제가 출제됐냐 이걸 딱 보면 우리 시험에는 앞으로 어떻게 문제가 출제될 것인가 딱 예상 문제가 보이는 것이죠. 알겠죠? 그 다음에 지문이 길어졌냐 짧아졌냐 금방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요. 다른 자격시험 중에서 특히 2년에서 3년치 문제를 집중적으로 우리가 꼭 풀어봐야 돼. 이걸 풀어보지 않으면 해년마다 한 100문제씩 나오거든요. 150문제씩이요. 그래서 최소한 300에서 400문제의 문제인데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풀어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 공시사 문제를 딱 풀어보면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공부를 내가 해야 되는지 알 수가 있고, 특히 올해 2022년에 나온 다른 자격증들 있죠. 행정사니, 변리사니, 감정평가사니, 이런 문제의 유형을, 또 우리하고 특히 유사한 시험 수준이 주택관리사, 감정평가사 이런 것들이거든요. 알겠죠? 그래서 그런 정도의 시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면 여러분들은 공부를 올바로 해오신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여기 있는 이 강의는 여러분들에게 플러스 20점을 업시키는 강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좀 하나라도 어려운 지문이 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 머릿속에 하에서 아예 기억이 안 나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 백선 강의를 들으시면 여러분들이 보는 공중에서 자격시험에서 가장 어려운 지문이나 그런 문제들이 다 여기 안에 들어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우리 시험은 대단한 시험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시험에 전혀 나오지 않는 문제가 나올 수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다른 자격시험에 나왔던 문제가 나오고 지금 이런 형태의 백선 강의를 지금까지 내가 10여 년, 20년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모두 다 적중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믿으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이런 강의, 이런 자료를 가지고 만들었다. 그래서 이 자료를 보면 여러분들이 무조건 합격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것을 보지 않고 단기간에 본다. 두 번째는요, 여기에서는 제가 강의할 때는 어느 것이 정답이냐를 절대로 그걸 얘기하려고 하지 않아요. 뭐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해서 이 문제가 맞고 틀리고 틀리는지 그걸 추적해 나가는 게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이 실전에 가가지고 뭐예요? 딱 한 번 시험 보는 거예요. 40점, 40문제. 이 하나로 당락이 결정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50분 안에 40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되거든요. 그런 능력은 스스로가 문제를 풀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셔야 되죠. 그러려면 정답이 몇 번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떻게 이 문제를 추적해 나가고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고 왜 이 문제가 맞는 지문인지 틀린 지문인지를 분석할 수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유튜브에 떠돌아다니는 아주 너무나 얄팍한 강의라든가 너무나 알맹이 없는 강의라든가 너무나 소프트한 강의라든가 두 문자 따가지고 하는 강의 듣기는 참 좋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이런 문제를 한번 보면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인지 그걸 한번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 공사 시험은 감정평가서보다 더 작년, 재작년의 수준에 비해서는 감정평가서보다 3문제 정도 더 어렵게 문제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미 수준이 31에 32 오면서 이미 또 이 한 단계가 더 높아졌어요. 아시겠죠? 문제 수준이. 그런데 강의는 여전히 공부는 이 수준으로 해. 이미 수준은 이런 수준 나오는데 그러니까 몇 년씩 공부하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마무리로 이 파이널 특강, 민법 및 민사특별법 여기 100선, 여기는 150선, 60선이 들어있는데 이 문제를 여러분들이 보시면 모든 것이 해결이 될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그 다음에요. 여기 보면은 중간에 핵심 체크를 해가지고 뭐가 있냐면 빵꾸노트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빵꾸노트는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되냐. 원래 이제 제가 12에서부터 32회까지 20년 동안요, 기출문제 모든 지문을 모아놔가지고 거기가 빵꾸노트로 되어 있는 건데 그 중에서 일부를 발췌해서 여러분들이 꼭 봐야 되는 부분, 그 부분만 아주 일부를 발췌해서 놔뒀어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정도의 핵심 체크를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 있으면 공부는 이미 다 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남은 2개월 동안 여러분요, 최선을 다하시고 특히 건강도 실력이기 때문에 건강 잘 지키시고 자, 지금부터 문제풀이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보시면요. 우리가 이제 형성권, 일반이 형성권이죠. 주택거래사 작년 시험에 나온 것인데요. 여러분요, 이 형성권이라는 문제가 딱 나왔을 때는 무엇을 얘기하는 것이냐. 여기 보면 반환 청구권이 되어 있고 반환 채권이죠. 채권이란 말이 바로 청구권이란 말이거든요. 알겠죠? 여기도 청구권이란 말이 있죠. 그럼 이것을 이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 말이죠. 자, 우리는요. 여러분 이제 뭘 보느냐 이렇게 보는 것이죠. 먼저 형성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래서 형성권은 일방적 의사표시에서 법률관계가 발생, 변경, 소멸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형성권의 대부분이 뭐다? 단독행위죠. 단독행위.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뭐가 있죠? 그래서 면제, 그 다음에 상계, 추인, 철회, 동의, 해제, 해지, 취소. 적어도 8가지는 암기를 하라고 그랬죠. 이런 것들이 다 형성권이고요. 특히 여러분요, 우리 보면 앞에가 무슨 말이 있냐? 절대로 중요하지 않아요. 앞에가 무슨 말이 있느냐. 그 말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뭐가 있다? 매수다. 그 다음에 분할이다. 분할이다. 증액감액, 증감이다. 그 다음에 소멸이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뭐가 있냐? 여기서 청구권이라고 돼 있죠. 매수 청구권, 분할 청구권, 증액감액 청구권, 그 다음에 소멸 청구권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요, 그냥 우리가 이제 청구권이면 어떻게 되냐? 청구권은 먼저 소멸시효에 걸립니다. 소멸시효. 그래서 소멸시효는 중단이나 정지라고 하는 제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소멸시효는요, 소급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등기청구권에서 목적물을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죠.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으면 소멸시효는 진행한다, 안 한다? 진행하지 않는다. 그 말은 중단이라는 제도가 있다 이 말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청구권에 대한 판결은 무슨 판결을 한다? 이행 판결이라고 하는 것이고, 이행 판결의 경우는 뭘 한다? 등기를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데요, 여기요, 청구권이라는 말 앞에요, 지금 뭐가 있죠? 매수, 분할, 증액, 감액, 소멸이란 말 있죠? 이런 말이 있으면 이것을 형성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청구권이 아니고. 이때 형성권이라는 것은 중단이라든가, 그 다음에 정지라는 제도는 없고요. 그 다음에 소급표가 없죠. 그래서 소급표가 없고요. 그 다음에 형성권의 경우는 목적물을 인도받아 점유하잖아요. 인도받아 점유하면 제책기간이 진행한다, 안 한다? 진행하지 않고요. 여기는 인도받아 점유하죠. 그럼 여기는 진행하지 않죠. 그럼 여기는 진행한다. 이게 큰 차이예요. 그 다음에 여기는 무슨 판결이다? 형성 판결이고요. 형성 판결은 판결 확정 시 뭐 없이요? 등기 없이 권리를 취득하는 거죠. 이것을 형성권이라고 하고 이것을 청구권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것이 청구권이 형성권이냐가 아주 중요하죠. 그러니까 청구권이란 말이 있다 해서 무조건 청구권이 아니고 청구권 앞에 매수다, 분할이다, 증감이다, 소멸이란 말이 있으면은 그것은 뭐라 한다? 형성권. 그런 말이 없는 청구권은 청구권이라고 그래. 그럼 여기 한번 보시면 여기 채권이란 말은 그것은 청구권이라고 그랬죠? 청구권이란 말 앞에 매수, 분할, 증감, 소멸. 여기 매수, 분할, 증감, 소멸 말이 없죠? 그냥 이것은 청구권인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요, 청구권이죠? 비용 상환이네요. 매수, 분할, 증감, 소멸이란 말이 아니네요. 그냥 이것은 청구권인 거예요. 여러분, 청구권 앞에 무슨 말이죠? 매수란 말이 있네요. 매수, 청구권. 그럼 이것은 뭐다? 형성권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형성권에 해당하는 것이고, 니을은요? 그 다음에 여기요, 예약 완결권이죠. 그러면 예약 완결권은 형성권이에요. 그 다음에 또 비슷한 게 뭐겠죠? 수익의 의사표시. 수익의 의사표시도 형성권이에요. 그래서 예약 완결권, 수익의 의사표시. 그 다음에 단독행위.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죠. 채권자는 면제, 채무자는 상계. 그 다음에 무권대리에서 본인은 주인, 상대방은 철회. 그 다음에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 대리인의 동의. 그 다음에 해제, 해지, 취소. 이 8가지. 이런 것들을 대부분 형성권이고 단독행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알겠죠? 그래서 정답은요, 디귿하고 리을이 된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여러분요, 이제 2번 한번 볼까요? 자, 2번, 1-1이네요. 제척기간. 방금 얘기했죠. 여러분, 제척기간은 뭐냐? 특히 제척기간은요, 이것은 형성권에 관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제척기간은요, 어떠냐?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고요. 직권 조사하고, 그 다음에 당사자의 합의로 정하고, 합의가 없으면 10년이 되는 것이고, 합의로 정하고요. 그렇죠? 그러면 제척기간은요,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한다. 제척기간은 중단이라든가 정지라고 하는 제도가 없다. 그 다음에 제척기간은 소급표라고 하는 것이 있다, 없다? 없다. 목적물을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어도 제척기간은 뭘 한다? 진행한다. 이게 이제 큰 차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죠. 그래서 제척기간 세무사 시험에요, 단독형으로 문제가 나왔죠. 자, 제척기간은 중단이나 정지가 인정되지 않는다. 중단, 정지. 그 다음에 예약 완결권이죠. 이것은 형성권이죠. 형성권은 뭐다? 제척기간이다. 하나로 딱 하는 거죠. 형성권은 제척기간이다. 이렇게요. 그 다음에 제척기간은 기간의 도가로 권리가 소멸하라. 포기라고 하는 것이 없죠. 우리가 소멸시효 이익은 포기할 수 있죠. 그런데 제척기간은요, 포기라고 하는 제도가 없고, 소멸시효는 시효 이익의 포기라고 하는 제도가 있는 것이에요. 알겠죠? 그게 차이가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는 권리. 이걸 바로 뭐죠? 취소권이라고 하는 거죠. 이 취소권은 뭐다? 형성권이죠.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그러면 이 취소권의 행사 기간은 뭐다? 제척기간이죠. 제척기간이다.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그 다음에 성년이 된 날로부터 3년. 이것은 제척기간이다. 왜? 형성권은 제척기간, 청구권은 소멸시효.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5번. 예약 완결권의 행사기간을 30년 약정이 봐봐. 우리가 형성권을 먼저 합의로 정하고 합의가 안 되면 10년이다. 이 말이죠.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요, 30년으로 약정을 했잖아요. 그럼 30년으로 가는 거예요. 왜? 예약 완결권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뭐다? 이것이 바로 형성권이거든요. 형성권은 뭐다? 제척기간이거든요. 제척기간은 어떻게 한다? 합의로 정하는 거거든요. 합의가 없을 때 10년이거든요. 합의를 30년으로 했으니까 30년이 되는 거지 10년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다? 5번이다. 이렇게 돼. 그래서 여러분요, 지금 이 두 문제를 보면은 이 두 문제는 그냥 단지 제척기간이다, 형성권이다 이렇게 보시면 안 돼.
이 두 문제는 어떠냐? 그것은 단독행위에 관한 문제하고 똑같아. 단독행위는 뭐다? 형성권이죠. 형성권은 뭐다? 재책기 아니야. 그러니까 같은 문제인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단독행위로 나오든 형성권으로 나오든 제척기간으로 나오든 1번과 1-1은 같은 문제이다. 이것을 알고 계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올해 나왔던 주택관리 시험이죠.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다. 상대방 없는. 그러면 재단법인 설명이. 그 다음에 뭐가 있죠? 유원, 유증. 유원, 유증.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여기 소유권. 그 다음에 점유권. 그 다음에 상속. 소유권, 점유권, 상속의 포기 이렇게요. 소유권의 포기, 점유권의 포기, 상속의 포기. 유원, 유증, 재단법인 설립행위. 이것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고 이러한 상대방 없는 경우는 무슨 해석을 하냐? 자연적 해석을 하는 것이고 무슨 주의냐? 의사주의인 것이고 이것은 의사표시의 효력 발생 시기에서는 뭐다? 표백주의, 표백주의가 적용이 되는 거죠.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의 경우는. 아시겠죠? 그 다음에 공유 지분이죠. 이 공유 지분의 포기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에서 반드시 뭘 해야 된다? 등기를 해야 되죠. 그래서 공유 지분의 포기, 합유 지분의 포기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다. 등기를 해야 되고요. 법인의 이사를 사임하죠. 이 법인의 이사를 사임하는 경우도 뭐라고 한다? 판례가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다. 이렇게 얘기했어. 그래서 상대방 있는 이렇게요. 계약의 해지죠. 해지, 취소. 해지, 취소.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죠. 그 다음에 동의, 법정들의 동의. 그 다음에 추인. 그 다음에 철회. 그 다음에 상계. 그 다음에 면제. 이렇게 8가지. 이 8가지는 무조건 암기라고 그랬죠. 이 8가지는 상대방 있는 거. 특히 법인의 이사를 사임한 행위도 판례가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알겠죠? 특히 여러분요. 이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가 문제가 되는 것이 4군데가 있죠. 첫 번째 비진위 표시요. 그래서 비진위 표시에서는 언제나 유효가 돼. 원래 비진위는 유효인데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무효인데요. 알든 모르든 유효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통정의 표시. 통정의 표시는 적용될 수가 없죠. 왜요? 통정을 하려면 상대방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상대방이 없다잖아요. 그래서 통정 허위 표시에서는 적용되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제3자에 의한 사기 강박이요. 제3자에 의한 사기 강박은 언제나 취소할 수 있죠. 우리가요. 제3자에 의한 사기 강박의 경우는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취소하죠.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취소하죠. 여러분, 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취소하는 것은 그것은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한 거죠. 그런데 상대방이 없다잖아요. 그럼 보호할 사람이 없죠. 그러니까 그때는 언제나 취소할 수 있다. 자, 무권대리는요. 여러분, 무권대리가 상대방이 없죠. 무권대리는 원래 무효이죠. 그러면 유효가 되려면 추인을 해야 돼. 추인은 상대방이 있어야 돼. 그런데 상대방이 없다잖아요. 그러니까 추인할 수 없겠네요. 그러니까 뭐라 한다? 언제나 무효가 되죠. 그래서 언제나 무효 이렇게 돼. 그래서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경우는 4가지가 논점이 있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특히 공유 지분의 포기, 합유 지분의 포기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등기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정답 몇 번이다? 1번이다. 이렇게. 그 다음에 여러분요 3번 한번 보시면요. 법률행위에 준법률행위에 해당하는 것 이렇게 돼 있죠. 이게 이제 뭐냐면 여기 준법률행위는 지금 작년 주택관리 시험인데 이때의 준법률행위는 뭐가 있냐면 여기서 이제 의사표시하고 비교되잖아요. 의사표시하고요. 여기서 이제 준법률행위가 이렇게 있잖아요. 이 준법률행위는 여기에서 뭐가 있다? 표현행위라고 하는 것이 있고 여기 사실행위라고 하는 것이 있죠. 사실행위는 순수사실행위하고 혼합사실행위가 있는데 사실 이게 나왔다는 게 좀 깜짝 놀랐죠. 알겠죠? 사실 우리가 예전에는 이런 것들이 15년 전 이때는 이런 문제의 유형이 많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최근에는 거의 시험이 나온 적이 없단 말이죠. 그런데 주택거래사 시험이요. 이게 나온 것이죠. 여기는 뭐냐면 표현행위는 의사의 통지, 그 다음에 관념의 통지, 그 다음에 감정의 표시 이렇게 했죠. 감정의 표시 뭐죠? 용서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관념의 통지는 뭐가 있다? 앞에가 무슨 말인지 관계없이 통지나 승인이나 승낙이란 말이 있으면 알겠죠? 의사의 통지는요. 앞에가 무슨 말이 있든지 최고라든가 거절이란 말이 있으면 의사의 통지가 되죠. 그 다음에 여기요. 순수사실행위 뭐가 있다? 순수사실은 매장물 발견, 주소의 설정,
가공, 발명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혼합사실행위는요, 사무관리, 부부의 동거, 무주물 선점, 물건의 인도 이렇게 있죠. 그래서 여기요, 매주가 발명, 사부 선물, 이렇게 사부한테 선물할 때는 혼합해서 하고, 매주가 발명한 청국장이 가장 순수하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럼 여기요, 표현행위는 의사의 통지는 의체거, 관념의 통지는요, 관통상을 입었다 이렇게 연상해서 암기를 하라겠단 말이죠. 여기 보면 기한에 정하는 채무 이행의 최고죠. 최고 그럼 여기 최고란 말이죠. 이것은 의사의 통지로서 표현행위고 준법률행위죠. 그래서 이것은 최고는 뭐다? 의사의 통지죠. 그래서 표현행위죠. 이것은 뭐다? 법률 사실이죠. 그래서 여기 준법률행위다 이 말이죠. 준법률행위 이렇게요. 자, 소멸시효 중단이죠. 중단을 위한 승인이죠. 통지, 승인, 승낙. 승인은 뭐다? 이것은 관념의 통지이죠. 관념의 통지는 표현행위죠. 표현행위는 뭐다? 준법률행위이죠. 그래서 여기서 관념의 통지, 그 다음에 여기는 의사의 통지, 이 둘 다, 관념의 통지, 의사의 통지는 둘 다 준법률행위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여기가 채권 양도의 통지 똑같죠. 통지, 승인, 승낙. 그 다음에 여기 선점이죠. 선점. 여기 보면 선점은 사부 선물할 때 선점이죠. 이것은 사실행위에 해당하는 준법률행위죠. 이것은 표현행위에 해당하는 준법률행위고, 이건 비표현행위, 사실행위에 해당하는 준법률행위고, 유실물, 유실물, 여기 보면 사부 선물할 때 물건의 인도, 유실물, 습득, 유실물, 이것은 혼합 사실행위죠. 알겠죠? 여기서 둘 다 뭐다? 선물이죠. 선물, 사부 선물할 때 이 두 가지는 혼합 사실행위인 것이고, 사실행위요. 여기요, 최고, 승인, 승낙, 통지, 이런 것들은 뭐죠? 그것은 표현행위에 해당하는 준법률행위다. 이런 말이죠.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온 경우는 사실은 좀 최근에는 상당히 드문 문제의 형태죠. 알겠죠? 이것은 전부가 다 뭐가 된다? 준법률행위에 해당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요. 자, 승계취득이라고 나왔죠. 이게 이제 작년 감정평가사인데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최초로 나오는 문제가 있단 말이죠. 우리가 이제 승계취득을 묻는 걸 뭘 묻는 거죠? 우리가 취득에는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승계취득하고 하나는 원시취득이 있죠. 그래서 승계취득에 해당하는 것, 그 말은 원시취득이 아닌 것, 이걸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똑같아. 다음 중에서 원시취득이 아닌 것은 그 말이나 승계취득에 해당하는 것은 그 말이랑 똑같은 말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서요, 무주물 선점이죠. 선점은 그것은 원시취득이죠. 상속 뭐죠? 상속은 포괄승계죠. 포괄승계가 승계취득이죠. 알겠죠? 그래서 포괄승계는 이전적 승계죠. 이전적 승계이고요. 여기는 승계취득이죠. 그래서 상속은 포괄승계면서 이전적 승계면서 승계취득에 속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판례가 뭐라 했냐? 환지, 공용징수. 이 두 가지도 원시취득이다. 이렇게 판례가 원시취득이다. 그 다음에 여기 건물의 신축. 당연히 이것은 원시취득이죠. 그러니까 여기서요, 이제 최근에 가장 처음으로 나온 문제가 뭐냐? 환지하고, 그 다음에 공용징수. 이 두 가지가 원시취득이라고 하는 것이 처음으로 시험에 나온 거예요. 처음으로.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것을 잘 알고 계셔야 된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요, 이거 말고 나머지는 다 뭐가 있죠? 소유권에 있죠. 소유권. 뭐가 있다? 취득시효, 선의취득, 무주물 선점, 유실물 습득, 매장물 발견, 첨부, 부합, 혼합, 가공. 이 8가지. 이것을 우리는 원시취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아시겠죠? 그래서 정답 몇 번이다? 상속 2번이 된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한번 보시면, 여기 이제 5번은요, 법률행위의 목적이죠. 우리가 목적, 그럼 뭐가 있다? 법률행위의 목적. 목적은 먼저 확정성이 있고, 그 다음에 가능성이 있고, 그 다음에 적법성이 있고, 사회적 타당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확정성, 가능성, 적법성, 사회적 타당성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1번은요. 법률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성립 당시에 이미 법률행위의 목적이 확정돼야 된다. 목적은 언제까지 확정이 돼야 되냐? 이행기까지. 그래서 이행기까지 확정할 수 있으면 되고, 성립 당시에 확정되어 있어야 틀렸죠. 성립 당시에, 체결 당시에는 확정되어 있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2번, 법률행위의 목적이 물리적으로 가능하다. 예를 들어서 한강에 빠진 반지를 찾는다 이 말이죠. 그럼 한강에 반지가 빠졌죠. 한강에 유입되는 모든 물을 차단하고 양수기로 물 다 퍼내고, 그럼 찾으려면 찾을 수 있겠죠. 하지만 그것은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죠. 그것을 뭐란다? 사회통념이다. 이렇게 얘기해. 그래서 사회통념에 대해서 불가능하죠. 그럼 이것을 우리는
불능이다. 이렇게 얘기해서 사회 통념상 불가능한 것을 불능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3번 법률행위의 목적이 사회적 타당성을 뭐랬다? 결여했다. 이렇게 돼 있죠. 문제는 강행법규에는 위반하지 않았다 이 말이죠. 그럼 이것은 유효인가? 이게 문제죠. 자, 어려운 문제예요. 자, 우리가 벌써 어떻게 한다? 여기를 미리 써놨죠. 먼저 확정돼야 돼. 확정된 것이 가능해야 돼. 아무리 확정돼도 가능하지 않으면 무효예요. 확정되고 가능한데 적법해야 돼. 알겠죠? 그런데 아무리 확정되고 가능해도 적법하지 않으면 무효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뭐가 있어야 돼? 사회적 타당성이 있어야 돼. 아무리 적법해도, 적법이가 뭐예요? 법에는 위반되지 않았다. 이걸 적법이라고 하죠. 아무리 적법해도 뭐가 없으면, 사회적 타당성이 없으면, 그것은 무효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유효이다, 틀린 것이에요. 그것은 무효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법률행위는 효력 규정뿐만 아니라 단속 규정에 위반한 경우도 무효다, 틀렸죠. 효력 규정에 위반하면 무효이죠. 단속 규정에 위반하면 유효가 된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어느 것이 단속 규정이다? 우리가 미등기 전매죠. 이런 미등기 전매를 뭐라고 표현한다? 중간 생략 등기를 미등기 전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다? 그럼 중개사 법령에 보면 직접 거래 금지죠. 그래서 직접 거래 금지 규정. 그래서 금지 규정 최근에 올해 작년에 우리 공직자 시험에 났고요. 이미 이것은 다른 시험에서 이미 났었던 거죠. 그것을 작년에 우리가 처음으로 시험에 났던 거란 말이죠. 직접 거래 금지 규정이 있고, 그 다음에 무허가 음식점, 무허가 숙박업. 그래서 무허가 음식점, 무허가 숙박업 등 이런 것들을 뭐라 한다? 이것을 단속 규정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그러면 효력 규정은 뭐가 있죠? 효력 규정은 초과 중개 수수료 약정이라든가 명의 신탁 약정이라든가 토지 거래 허가라든가 그 다음에 주무 관청의 허가를 받은 허가에 관한 규정, 이런 것들은 다 뭐다? 효력 규정에 해당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효력 규정에 위반하면 무효이고 단속 규정에 위반하면 유효가 된다. 그래서 4번 틀렸죠. 5번은요. 강행 규정을 위반하여 계약이 무효죠. 이 계약이 무효이다. 계약 상대방이 선의 무과실이라면 지인이 아닌 의사표시에 관한 법리가 적용이 된다. 이러면 이것은 무엇을 봐야 되냐? 이런 법률행위 성립 요건과 효력 요건이라는 것을 봐야 되는데, 특히 여기서 효력 요건만 보면 돼. 우리가 법률행위에 효력 요건이 있죠. 효력 요건이 있으면 효력 요건은 일반적 효력 요건하고 특별 효력 요건이 있죠. 이 특별 효력 요건에 대리권이 있고요. 대리권이 있고 주무 관청의 허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조건이 성취하고 기한이 도래하고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는요. 먼저 당사자는 뭐가 있어야 돼? 권리 능력이 있을 것, 의사 능력이 있을 것, 행위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목적이죠. 이 목적은요. 확정되고요. 그 다음에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적법하고요. 그 다음에 사회적 타당성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 의사표시죠. 의사표시를 일치하고 107조, 108조, 109조, 110조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모든 것이 다 효력 규정에 해당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무엇이냐? 이 중에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가능성이 없다고 해봐. 그럼 가능성이 없으면 그건 무효거든요. 그럼 가능성이 뭐냐? 그게 아니고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가 돼버려. 알겠죠? 만약에요. 토지거래 허가가 없다. 허가가 불허가 나오죠. 그럼 다 무효가 돼버려. 그럼 지금 여기서 보면 강행법규를 위반하면 무효가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강행법규 위반을, 이때 강행법규는 대법원이 말하는 강행법규는 단속 규정을 제외하고 효력 규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효력 규정에 위반하면 무효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때 무효는 절대적 무효거든요. 그럼 여기서 보면 여기요 적법하지 않잖아요. 적법하지 않아서 무효이면 비진이나 통정이나 착오나 사기 강박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법률행위 전체가 무효이니까. 적법하지 않는 경우 표현 대리가 성립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이미 무효가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강행법규에 해당하는 투자 수익 보장 약정이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하죠. 그러면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가 된다. 표현 대리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 이 말이죠. 만약에 통정 허위 표시로서 무효이다. 그러면 토지거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이 말이고요. 만약에 103조에 위반된다. 그러면 무효이죠. 조건이 만약에 103조에 위반된다. 그걸 불법 조건이죠.
그러면 조건만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고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가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항상 구조를 전체를 가지고 구조를 봐야 돼. 그러니까 여기에도 강행법규에 위반돼서 무효이다. 일반적 효력요건이죠. 일반적 효력요건. 그러면 당연히 비진이나 표현, 통절 표시나 착오나 사기나 강박이라는 것이 성립할 여지가 있다 없다? 없이 여전히 전부가 다 뭐가 된다? 무효가 돼. 그래서 진이 아닌 의사표시가 적용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 말이지. 없다. 알겠죠? 그래서 이것은 적용될 여지가 없다. 왜? 이미 무효니까. 전부가 무효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그 말을 보시면 된다. 자, 6번은요.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나요? 1번 어느 법령이가 사회 질서에 반하는지 항상 여러분요. 사회 질서에 반하는지 그 다음에 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는 법률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해.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처음에 물건을 살 때 작물인 걸 모른 거예요. 물건을 사고 난 다음에 작물인 걸 안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103조 위반이 아니다 이 말이죠. 왜?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작물인 걸 몰랐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103조 위반이냐 104조 위반이냐 이것은 법률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을 하는 거예요. 2번 여기 보면 강제 집행을 면할 목적이라 되어 있죠. 이건 공익이다 사익이다 사익이죠. 이건 뭐냐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강제 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이 두 가지는 반드시 암기해야 되죠. 이것은 사익이다 개인의 이익이다 공공의 이익과 다르다. 따라서 103조 위반이 아니다. 우리가 원래 강행법규를 위반하면 무효잖아요. 이 강행법규 위반의 무효가 103조하고 관련이 있느냐 103조하고 관련이 없느냐 이 말이죠. 103조 관련이 있다. 746조 불법 원인급여가 돼서 반환을 말 수 없고 청구할 수가 없고 103조와 관련이 없는 무효이다. 그러면 746조 불법 원인급여가 아니고 따라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요 명의신탁 있죠. 우리가 이 명의신탁 약정의 경우는 그것은 개인의 이익을 우선시하기 때문에요. 그것은 103조하고 관련이 없는 무효예요.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인데 그것은 개인의 이익, 사익을 우선시하기 때문에 103조와 관련이 없는 무효라고요. 그러니까 불법 원인 급여가 아니고 반환을 신탁자는 수탁자에게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이것을 가지고 이제 따지는 거니까요. 우리가 강행법규를 면할 목적이다. 그것은 개인의 이익이죠.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이다. 이것도 개인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죠. 허위의 근저당권은 가장근저당권이죠. 이 가장근저당권은 그건 무효이죠. 무효는 무효인데 반사회적 법률행위는 아니다 이 말이죠. 그것은 개인의 이익과 관계가 되기 때문에 103조와 관계가 없다. 그래서 반사회적 법률행위가 아니다. 다른 말로 그것은 불법은 아니다 이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3번은요. 대리인이 매도인의 배명에 적극하다. 항상 이러면 이게 제일 중요하죠. 이중매매 또는 이중양도의 경우는 적극 가담이란 말이 없으면 계약 자유의 원칙상 이 갑과 을이 제1의 매매계약이 있다고 할지라도 갑과 병이 다시 제2의 매매계약을 체결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형식주의 입각에서 누가 먼저 등기를 경료받았느냐. 등기를 경료받은 사람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매대리인이 매도인의 배명에 적극 가담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매수인이 그러한 사정을 몰랐다. 본인이 그것을 몰랐다. 몰랐더라도 반사회적 법률행위가 돼. 왜요? 우리가 116조에 보면 대리 행위의 하자는 대리인을 기준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 대리행위 하자는 대리인을 기준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어. 만약에 본인을 기준으로 하면 본인의 지시란 말이 있어야 돼. 그래서 본인의 지시를 받은 경우 본인은 대리인의 부지를 주장하지 못한다 이렇게 법에 나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대리인이 대리행위를 할 때 하자가 발생하면 그것은 오직 대리인만 기준으로 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대리인이 뭐랬다? 적극 가담했죠? 본인은 그걸 알았다 몰랐다? 본인은 그 사실을 몰랐죠? 그렇더라도 대리인을 기준으로 하니까 반사회적 법률행위가 된다. 되지 않는다. 틀린 것이죠. 알겠죠? 3번은 틀렸죠. 자, 그러면 4번은요. 법률행위 성립 과정에서 단지 강박이죠. 이러면 이렇게 딱 강박이란 말이 딱 나오잖아요. 그럼 강박은 몇 번 얘기했죠? 강박은 세 가지밖에 없다. 강박은 취소냐? 강박은 무효냐? 강박은 지인이 있는 의사표시냐? 이렇게 네 가지로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박이라고 하는 것이 불법적 해악을 고지한다.
불법적 해악을 고지하고 공포심이 있다. 그럼 이것은 우리는 무조건 취소예요. 강박이 무효가 되려면 어떻게 되냐? 의사결정의 자유가 박탈됐다. 강박행위가 극심하다. 박탈됐다. 극심하다. 이런 말이 있으면 이것을 무효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박이라는 것은 원칙은 취소예요. 그런데 무효가 되려면 박탈, 극심이란 말이 있어야 되고 진이냐 비진이냐를 따지잖아요. 강박에 의하여서나마 증여를 하기로 하고 증여의 의사를 표시했다 이런 말이 나오죠. 이것을 우리는 진이 있는 의사표시다 이렇게 얘기해요. 비진이다 그러면 큰일 나죠. 알겠죠? 그래서 박탈이나 극심이라는 말이 있을 때만 103조 위반돼서 무효가 돼. 그렇지만 무조건 취소라고 그래. 진이냐 비진이냐를 얘기했을 때는 언제나 강박은 진이 있는 의사표시라고 그래.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딱 알아야 돼, 강박은. 그래서 강박이라는 불법적 방법이 사용된 것에 불과하다. 그럼 불법적 해악을 고지한 것에 불과하다. 취소는 할 수 있을지언정 무효라고. 반사회적 법률행위는 뭐죠? 무효죠?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만약에 반사회적 법률행위로 보려면 박탈이나 극심이라고 하는 말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알겠죠? 자, 반사회적 법률행위임을 이유로 하는 무효는 이때 무효는 절대적 무효예요. 그래서 103조의 무효는 절대적 무효로서 선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 이게 바로 뭐가 다르죠? 우리가 이제 상대적 무효라고 하는 것이 있죠. 이 상대적 무효인 경우는 뭐가 있다? 107조 비진이, 108조 통정허위 표시는 상대적 무효죠. 선의의 제3자, 선의의 제3자에게 뭐 하지 못한다? 대항하지 못한다. 그래서 대항하지 못한다.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 말이죠. 이것을 상대적 무효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선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 절대적 무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상대적 무효, 이것을 절대적 무효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반사회적 법률의 무효는 절대적 무효로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무효행위 추인이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요, 이때 무효가 지금 절대적 무효라고 했죠?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이 절대적 무효는 뭐가 있다? 103조 하고요. 그 다음에 104조. 그 다음에 강행법규 위반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뭐가 있다? 의사무능력자. 능력에 관한 거죠. 의사무능력자의 법률행위. 이런 것들은 다 뭐다? 그것은 절대적 무효이죠. 선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 이렇게 암기하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된다? 상대적 무효가 아니면 다 절대적이죠. 그럼 상대적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데 우리의 무효의 원칙은 절대적 무효가 원칙이거든요. 그러니까 상대적 무효는 비진이 표시로서 무효, 그 다음에 통정 허위 표시로서 무효, 착오나 사기나 강박에 의해서 취소가 된 경우 그럼 무효죠. 취소하면 무효죠.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단 말이죠. 그런 경우 빼고는 원칙적으로 절대적 무효가 원칙이다. 아시겠죠? 그때의 절대적 무효는 무엇을 얘기하는 것이다? 선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아시겠죠? 자, 그것을 우리가 이제 정확하게 정리하고 있으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알겠죠? 3번이 틀렸죠? 자, 6-1로 보면 반사회적에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그랬죠. 양도세비 또 나왔죠. 양도소득세를 회피한다. 강제집행을 면한다. 이렇게 돼 있죠. 주택관리사 시험인데요. 우리가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명의신탁. 아까 우리 명의신탁은 개인의 이익이라고 그랬죠. 또는 양도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해서 명의신탁이라보다는 이러죠. 낮은 금액, 다운계약서죠. 낮은 금액을 매매 대금으로 한 경우 또는요 일정 기간 이후 등기하도록 한 경우, 일정 기간 이후에 등기하도록 한 경우, 이런 경우는 103조 위반이다 아니다. 그것은 103조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렇게 얘기해.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그럼 허위, 가장 근저권 설정을 했다. 무효는 무효이죠. 허위니까 103조 위반이 아닌 것이다. 이렇게. 전통사찰의 주지직이죠. 이러면 주지직 그러면요 우리가 이거 5가지가 문제가 되죠. 첫 번째 여러분요 첩계약하고요. 그 다음에 주지직하고요. 주지직하고 노태우 비자금하고요. 그 다음에 위약벌, 약정하고 위약벌.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증언의 대가죠. 증언의 대가 이렇게. 이런 것들이요. 이러면 어떻게 되냐. 원칙. 첩을 두는 건 원칙 안 되잖아요. 주지직을요. 3억 주고 사 3억 주고 사는 거 이거 안 되죠. 대가성을 받았으니까. 그 다음에 노태우 비자금이죠.
노태우 비자금이요. 이 비자금을 받으면 안 되죠. 103조 위반이죠. 위약벌 약정은 이것은 적법이에요. 적법. 위약벌은 원래 적법이에요. 증언의 대가가 통상적으로 용인이다.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정도, 그 정도는 괜찮아요. 알겠죠? 그런데 이제 뭐가 문제냐? 여기에서는요. 첩계약인데 첩계약은 안 되죠. 그런데 첩계약을 해서 그만두면서 양육비하고 생활비를 준다? 그것은 괜찮아. 주지직을 3억 주고 샀다? 그러면 안 돼. 103조 위반이죠. 그런데 그 사람을 그 절에 주지로 임명했어. 주지 임명 행위 자체, 그 자체는 괜찮아. 알겠죠? 그 다음에 노태우 비자금은 안 돼. 그런데 이것을 은닉, 숨기기 위해서 임치, 맡기는 것, 숨기기 위해서 맡기는 것, 이건 겨우 괜찮아. 그 다음에 위약벌은 괜찮아. 그런데 위약벌이 현저하게 중한 경우, 현저히 중한 경우, 현저히 무거운 경우, 이 말이죠. 중한 경우, 이것은 103조 위반이 돼. 103조 위반. 그 다음에 증언의 대가가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정도 괜찮아. 이것을 넘은 경우를 뭐라 한다? 이것을 초과한 경우, 이 말이죠. 초과한 경우, 이건 안 돼. 그러니까 우리가요, 5가지요. 주직을 거액에 공포면 3억을 주고 양수하기로 하는 약정, 이때 약정 여기까지는 무효가 돼요. 알겠죠? 그런데 그걸 알고도 묵인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종교법인의 주지 임명행위죠. 주지 임명행위 이 자체는 돈을 주고받은 게 아니죠? 이것은 103조 위반이 아니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요, 이 5가지가 항상 헷갈리니까 5가지를 정확하게 정리하면 끝이에요. 아시겠죠? 우리는 정리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 이론을 보고 정리하는 것이 있고, 문제를 풀면서 그때그때를 확장해서 푸는 방법이 있고, 그런데 가장 기억이 오래 남는 것은 문제풀이라면서 옆에 있는 것을 확장해서 암기하는 게 가장 나아. 그 다음에 여기 변호사 아닌 자죠. 이것도 여러분요, 3가지가 있어. 첫 번째, 변호사 아닌 자가, 여기는 변호사가, 이렇게, 여기 성공보수금 약정, 이것이 민사면 괜찮아. 그런데 이것은 형사 사건이면 안 돼. 알겠죠? 성공보수금 약정이 민사는 괜찮아, 형사는 안 돼. 변호사 아닌 자, 이건 103조 위반으로서 무효가 돼. 그러니까 변호사 아닌 자가 소송을 수행하고 성소를 해서 소송물로부터 소송가액을 나누기로 한 경우, 그렇게 얘기하면 기니까 그냥 변호사 아닌 자가, 그럼 변호사법 위반이죠. 법무사 아닌 자가, 세무사 아닌 자가. 알겠죠? 그것은 무효이다. 자, 변호사가 성공보수금인데 민사사건이냐 형사사건이냐. 민사사건은 괜찮다. 형사사건은 무효이다. 103조 위반이다. 이렇게 딱 암기하면 돼요. 그래서 변호사란 말이 나오면 이 3가지를 반드시 이해해서 암기를 해야 돼. 그 다음에 도박채무 변제를 위하여 채무자가 그 소유 부동산 처분에 관하여 도박채권자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죠. 자, 이러면 도박채무죠. 도박채무는 103조 위반이에요. 도박채무를 변제한다. 이 변제할 필요가 없죠. 왜? 103조 위반이니까. 그런데 이 변제 약정을 하잖아요. 이 변제 약정이 토지를 양도한, 도박채무를 변제하기 위해서 토지를 양도하기로 계약을 하거나, 그 다음에 대신 다른 물건으로 변제하기로 대물변제 예약을 하잖아요. 이것은 다 무효가 돼. 그러니까 토지를 양도할 필요가 없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이제 변제할 필요가 없는데요. 이 사람이 도박채무를 변제할 목적으로 도박채무자가 도박채권자한테 자기 집을 처분할 수 있는 대리권을 수여하는 것, 판례가 이것은 유효이다. 이렇게 있어. 즉, 도박채무는 변제할 필요가 없지만 도박채무자가 도박채권자에게 자기 집을 처분할 수 있는 대리권을 소유하는 것, 그것은 유효이다. 그래서 이 도박채권자가 아무것도 모르는 선의의 제3자에게 그것을 처분하고 선의의 제3자가 등기를 한다. 그러면 선의의 제3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것은 아주 중요하죠. 도박채무자가 도박채권자에게 대리권 소유하는 건 유효. 그 대리권에 대하여 아무것도 모르는 선의의 제3자에게 매도했다. 제3자가 선의인 경우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이란 말이죠. 아시겠죠?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반사회질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거 그랬죠. 그럼 그것은 여기서는 봐봐요. 대리권 수여하는 거 아무 문제가 없다고 그랬죠. 여기 변호사 아닌 자가 4번이 정답이죠. 그런데 여기는요. 전통사찰의 주직을 거액 3억을 주고 대가로 양도장수했다가 무효인데 이걸 묻는 게 아니죠. 종교법인에 대한 주지 임명행위 이걸 묻는 거죠. 주지를 임명할 때는 돈을 주고받는 게 없죠. 103조 위반이 아니다. 강제 집행을 말한 목적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목적, 공익이다, 사익이다, 사익이다. 103조 위반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여러분요, 103조에 관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는요, 우리가 불공정한 법률행위 있죠? 이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하고 강의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